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3부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3부는 기도 강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기도 강연 연사로 정말 중요한, 아주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재일 선생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어학의 가장 석학으로 존경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대구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를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8대 국립국어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제60대, 61대 한글학교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립국어원장과 한글학회장을 모두 지내신 우리 언어학 전 분야에 걸쳐서 존경받고 계시는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권재일 선생님께서는 오늘 의사소통의 말로써 행복을 말로써 행복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권재일입니다. 저는 사실 텍스트 언어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귀중한 텍스트 언어학회에 와서 그 이름도 거창한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또 책임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1996년부터 한 3년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텍스트 언어학을 공부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텍스트 언어학과 인문학이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것이 텍스트 언어학과 제가 인연을 맺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텍스트 언어학에서 말씀을 올리게 돼서 또 하나의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뭘 잘 모를 때는 제목을 좀 희화하게 붙이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래서 제목을 말로써 행복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그러고 보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방안이라는 부제, 실질적으로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에 속하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돼서 전에는 아주 정교하게 제가 발표를 잘했는데 요즘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귀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고개를 다 숙여서 발표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글을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제 얼굴을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둘 다 싫으면 그냥 자료집에 글을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고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활동일 것입니다. 언어 활동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언어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표현된 언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표현 활동이 말하기고 이해 활동이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글을 통해 할 경우에는
쓰기가 표현 활동이고 읽기가 이해 활동이 됩니다. 이러한 언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수행합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아울러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받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사회생활을 이끌어왔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을 이끌어가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활한 언어 활동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말로써 행복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표현 활동으로서의 말하기와 쓰기, 이해 활동으로서 듣기와 읽기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 각자가 가져야 할 관심,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의사소통의 능력, 즉 국어 사용 능력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말을 습득한 결과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언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머릿속에 우리말에 대한 언어 능력이 자리 잡고 있어 저절로 문법성을 판단할 줄 알고 표현의 적합성도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 언어 활동을 하다 보면 말이 고이거나 적합한 단어가 이어지지 못해 표현을 제대로 못하여 망설인 경험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었는데도 내가 듣고 읽어 이해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듣고 읽어 이해한 내용이 서로 달라 의견이 엇갈린 경험도 흔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급격한 어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언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러한 언어가 왜 변화하는가 하는 것은 본질과 기능의 관점에서 대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언어의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언어의 본질은 자의적인 기호 체계입니다. 즉 말소리와 뜻이 맺어진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그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소리와 뜻에 맺어진 관계는 바뀔 수 있어 언어는 변화합니다. 만약에 필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언어는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언어의 기능의 관점에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기능은 의사 전달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든 그 도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언어라는 의사 전달의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표현하기에 편리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언어는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도구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좋은 작용을 간결하게 하려 하고 이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청취작용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즉 표현의 경제성과 이해의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향은 서로 상충될 수 있어 두 방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타협하면서 언어는 변화해 옵니다. 그래서 음운, 어휘, 문법이 간결한 체계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복잡한 체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20세기에 연애를 했습니다만 20세기 후반까지 남녀 사이의 연애를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인이 아닌 그러나 가까이 지내는 이성 간의 학교 친구, 회사 동료를 저희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애인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표현의 경계성에 따라서 이것을 남친, 여친으로 줄여도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원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의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연인인지 동료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의 의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해 편리를 위해서 더 길어졌지만 남자 사람 친구, 남자 여자친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표현의 경계성에 의해서 남사친, 여사친이란 새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합니다. 처음 출발은 개인에게 시작되지만 그것이 공감을 받게 되면 어떤 작은 집단으로 퍼져가고 다음에는 좀 더 큰 집단으로 나아가서는 그 어느 사회 전체로 퍼져 이루어져 가서 지금은 남친, 여친, 남사친, 여자친 이런 새로운 언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질이란 말이 어떤 작은 집단에서 처음 생겨 점차 어느 사회 전체로 퍼져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휘로 자리 잡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예술과 관련한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 예능이 지금은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찍고 까부는 오락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구입해서 읽는 것을 구독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온갖 것을 다 구매하는 것을 구독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는 것도 구독하고 이제는 꽃집에서 꽃도 세탁소에 세탁도 여행사 여행도 구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맛집이란 말은 원래 음식 명소를 가리키는데 지금은 온갖 명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설악산에 풍광 맛집, 거기 맛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치가 좋은 곳. 전철에 보면은 광고가 있습니다. 유도 맛집 무슨 유도가 오십시오 해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사용 빈도가 높아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몇 해 사이 음식 방송의 영향으로 식감이라는 단어의 쓰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 국어에서는 이 단어의 쓰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을 검색해 보면은 1984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표준사전에는 이 단어는 아직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그 대신 국립국어원의 개방사전인 이 말씀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감 못지않게 우리 일상생활에 쓰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가성비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아직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에는 역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연합뉴스에는 2010년 이전에는 검색되지 않고 2011년부터 나타나게 됐으니까 불과 역사가 10년 정도입니다. 이 말 못지않게 심쿵, 멘붕이라는 말도 물론 사전에는 없지만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나타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언어 변화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물론 통신언어나 지나치게 남용하는 줄임말은 더욱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통신언어에서 예와 예배의 의미는 이미 다릅니다. 저는 저도 랩을 안 쓰고 예를 쓰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주담대, 초품마, 예타와 같은 줄임말은 청소년들은 너무 낯선 말입니다. 흔히 청소년들이 줄임말 쓴다고 어른들이 탓하는데 어른들의 줄임말은 너무 많이 씁니다. 주택담보대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 예비 타당성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 전국에 산불이 났을 때 아나운서가 완진되자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지만은 과연 청소년들이 완진이 뭔지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겪는 언어 환경의 변화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와 외래어의 유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는 한자나 한문이 들어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으면서 이를 배워서 아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어의 유입, 영어의 유입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어의 유입은 한 언어의 어휘 자원을 풍부게 해서 언어 활동을 윤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꼭 필요한 외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우리말 가운데 외국어를 섞어 쓰는 일, 외국어의 뜻과 용법을 잘못하고 쓰는 일, 이러한 환경이 바로 정상적인 언어 활동을 어지럽게 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식당에 가보면은 문 앞에 오픈이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영업 중이라 하면은 누구나 알 텐데 식당에 들어가면 픽업 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준비 중이라고 써붙인 식당도 저희 주변에 있지만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명 호텔 식당에서 사용됐던 조리장, 조리법이란 우리말은 어느새 크고 작은 모든 식당에서 셰프 레시피로 바뀌고 있고 마늘은 갈릭으로 새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망 좋은 식당도 뷰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밖 작은 공간 표지판이 오픈 스페이스는 다행히 열린 쉼터로 다듬어 써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옷 광고, 백화점의 가방 광고는 제가 지금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읽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국립국원의 원장 할 때 일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맘프로너 창업스쿨. 그런데 정작 이 정책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혼으로 경제활동이 끊긴 주부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습니다. 마음이라는 어머니와 기업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를 합쳐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책 이름을 알기 쉽고 정확한 뜻을 담았더라면 정말 창업을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을 텐데 호응도 받지 않고 이 제도는 폐기되었습니다. 최근에 해마다 가을만 되면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코세페라고 벽을 다 띄웠습니다. 뭔가 싶어 알아보니까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외래어가 바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마더 세이프, 워킹 스쿨버스, 행복 이음,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알기 쉬운 말로 다듬어서 적극적으로 권유해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서 시큰둥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과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용어가 전문가 집단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밖으로 나와 우리 일상생활의 전문용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어라서 국민들에게는 낯섭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이나 경제와 관련한 낯선 용어는 일반 국민들에게 처음 알리는 쪽은 대부분 행정기관입니다. 전문 지식이 가득 찬 공직자들은 당연히 이해하는 용어지만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언론도 그냥 받아 소개하다 보니 더욱더 그러합니다. 몇 해 동안 우리는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 접한 용어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용어를 무차별하게 접했습니다. 용어 때문에 겁을 먹기도 하고 정확한 뜻을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도 했습니다.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제 기능을
기능을 못하도록 정부가 버려두었습니다. 팬데믹, 엔데믹, 코호트, 유노멀, 특히 부스트샷은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추가 접종이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고 맞았을 텐데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는지 먹는 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신문입니다. 아무 고민이 없이 지난주 정부는 상반기에 엔데믹 전화로 모든 방역 해제라는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국민들 참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을 대상해서 야심차게 전통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 국악교실 이름은 예술락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뜻도 알 수 없는 용어를 만들면 전통문화 예술이 발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서울런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름을 보고는 도저히 무슨 것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 알고 보니 달리기 대회가 아니고 학습이란 런이었습니다. 학습이란 말을 쓰면 누구나 알아들을 텐데 꼭 런을 써야만 공정한 교육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국어 교육과를 포함한 학과 이름을 러닝 사이언스 학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목표는 학습 과학자를 양성하고 교과목 이름은 학습 과학에 이었습니다. 학과 이름을 러닝 사이언스라 했으면 다른 것도 다 합해야 될 텐데 그거는 또 이름을 학습 과학이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전문 용어가 외국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학회는 외국어 마구쓰기 이제 그만이라는 계몽운동을 펼치고 한글학회 건물에 큼지막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체 환경 변화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언론과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일상적인 표현과 문법에 어긋난 언어를 사용하고 일시적인 유희 언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방송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은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해서 품이 없고 지나친 외국어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침 신문에 또 읽기도 어려운 이런 용어, 또 벨크 월렛, 벨크런 바이럴 패닉. 제가 모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에서 따온 그 갈색 글씨들을 보면은 참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요즘은 문법까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은 다 러를 붙입니다. 앵러, 근독러. 나아가서 복수를 붙여가지고 후배들을 할 것을 후배즈라고 하다. 그 밖에도 외국어 교육 열풍 그리고 영상 시대에 독서량이 줄어든 것도 국어 사용 능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차원과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귀담아 듣고 생각하며 말하자는 개인이 실천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말하기에 큰 비중을 두고 남의 생각을 이해하는 듣기에는 매우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과 더불어 주고받는 표현과 이해의 되풀이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나 이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는 눈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남의 생각이 존중되는 것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 존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생각도 존중하는 민주사회를 한다면 어느 활동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의 생각과 견주어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세, 곧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언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로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공감적 경청,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죠. 그것을 바로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현의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활동의 기능은 정보 전달의 기능도 있지만 친교 활동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무엇이든 간에 표현에 담긴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알맹이가 없거나 또는 알맹이가 있더라도 말에 조리가 없어 알맹이를 찾기가 어려운 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말하기 현상은 말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의 조리를 갖추어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역시 우리는 말로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국어 향상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 활동을 쉽게 정확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소통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여러 요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정부의 국어 정책은 국어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법령이 바로 2005년에 새로 만들어진 국어기본법입니다. 그 국어기본법의 목표를 제1조에서 살펴보면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목적을 사실 썼습니다만 제가 봐도 너무 좋은 말만 뽑아놨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첫째, 국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둘째,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 셋째, 국어 진흥과 보급을 위한 제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로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보면은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째는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확대하는 일, 그리고 국어 문화원을 육성하는 일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어 실태 조사인데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어 책임관, 각 정부 부처에서 그 부처에 나오는 공문서,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국어 정책관을 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어문규범 영향평가. 어문규범은 잘 아다시피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인데 이러한 어문규범이 현실성이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만약에 합리성이 없다면은
고치는 것이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로서는 공문서의 한글 전형과 국어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용 문서의 한글 사용은 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공문서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고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으로 영어로 정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어 글자를 쓸 수 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보면 정부기관은 모두 이 제1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어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지능과 보호를 위해서는 국어 정보화와 전문 용어의 표준화, 그리고 국어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국어 상담을 위한 국어 문화원에 대한 설치입니다. 국어 문화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어 상담을 위한 국어 문화원은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인데 그것이 바로 전국 열 몇 곳이 설치되는 국어 문화원입니다. 이러한 국어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지금 각 지방에 있는 국어 문화원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국어 정책 기관이 될 수 있으라고 합니다. 첫째는 상담을 하는 국어 상담사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양성해서 그분들이 국어 상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국어 상담 기관 간의 상담 내용을 표준화하는 데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 방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상담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소극적인 상담이란다면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적극적인 상담이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 상담기관이 그 지역의 공공기관,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상담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국어 능력,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정책,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해력 향상입니다. 이번 여름 학술대 주제가 문해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23년도 국립국어원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 구축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여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국립국어원 이야기입니다. 최근 어휘력 부족으로 한국인 문해력 저하가 논란이 발생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성인 및 학생의 문해력은 국제 수준에 미흡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기관별 문해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가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EBS는 EBS대로, 국립국어원은 국립국어원대로 펼치고 있어서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만 16세 이상 국민들에게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별 문해력 교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해력을 평가하고 시행하는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면은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함께 교육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목적의 문해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방의 국어문화원 연합회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또 국립국어원은 교육부의 평생학습 내용,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입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에 이런 내용, 문해력 프로그램 모양을 개발해서 결국 2027년에 가서 문해력 교실 운영과 문해력 향상 평가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전 세대의 문해력을 향상하고 원활한 소통 문화를 이루고 세대 내 디지털 문해력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학력 직군별로 이질적인 언어 문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과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주고 문화를 이끌어준 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지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어능력 향상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말에 자긍심을 가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과 관련돼서 사진자료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이 한문을 좋아하고 한자를 좋아하고 붓글씨를 잘 쓰는 것은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국무총리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붓글씨를 잘 쓰고 한문을 좋아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할 때는 한글을 쓰면 좋을 텐데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국회의장이 미국 대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식민지니 뭐라 하는데 이렇게 한자를 써서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오른쪽 사진은 불과 며칠 전입니다. 3월 24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물의 날에 관한 포럼을 열었는데 그 의장이 우리나라 전직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 글씨를 여기 걸어달라 해서 포럼장 앞에 적었습니다. 상선약수. 만약에 여기 물은 생명이다. 뭐 이런 말을 한글로 써서 했더라면 전 유엔에 한글의 가치를 알렸을 텐데 이렇게 국무총리가 우리말에 자긍심이 넘쳐서 한문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서 상선약수라는 물의 날 행사에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높이 받들기 위해 수준 높은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정부와 개인이 힘써야 될 일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한편으로는 생각하여 조리 있게 말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국어 능력 향상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국어기본법과 국어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쉽게 정확하게 품격 있게 언어 생활을 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사소통을 향상하여 능력을 향상해서 말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중한 말씀 들려주신 권재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기조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시 10분까지 발표를 해주셨고 2시 10분부터 2시 25분까지 1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 2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다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요. 권재일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북대학교의 연성민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저희한테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지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속 시원히 또 해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이 선생님께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법성과 함께 적합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텍스트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단순한 표현을 상황 안에서 텍스트로 쓴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나 세부적인 실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제1언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안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사용자들이 존재합니다. 제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세대 간 또 성별, 직군별 차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2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나 한국인 구성원들도 있고 1.5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이주민들도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쉬운 언어 사용이라는 게 널리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들 또 제1언어 화자가 아니라 제2언어나 또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인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개인의 노력, 정부의 노력,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냥 주장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의 힘과 실천이라는데 그 실천 방안을 앞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보고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고개 끄덕끄덕 그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 때 가장 배도되는 것이 뭐냐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할 수 있지 어떻게 해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할 노력은 그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도 전부 선언적인 조항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무슨 표현을 쓰든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제약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언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이든 없는 사회이든 불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면 1960년 이후 북한 정권은 5만 개의 어휘를 순화했습니다. 강제로 했죠. 아이스크림을 얼음 부순으로 했죠. 그러나 5만 개 중에서 3만 개는 실패하고 그중에 남은 것은 2만 개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에서도 언어의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부순이 같은 경우는 제한했지만 아무도 안 쓰니까 1990년도에 북한에서는 그걸 제외했죠. 우리말이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한 사회에서만 얼음 부순이가 아이스크림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이런 것과 함께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방법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선생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무역고등학교 이재원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언어 철학이나 이런 데서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0여 년 전부터 어떤 그 매체가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960년대 들어오면 이제 마샬 맥락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옛날에 구슬 시대에 어떤 언어의 특징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자 시대 또 특징이 생겨나고 1500년대 인쇄 시대도 뭐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2000년 넘어와가지고 지금 전자 시대고 지금 이제 챗 GPT 시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낱말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국제적으로 많이 되면서 해외에 있는 그 외려들이 물처럼 밀려오는데 네. 정말 저희들은 그런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속에 있는 언어 생활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나름대로 이렇게 각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바깥에 이런 그 환경 영향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무슨 생각이 갖고 계신지 매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속의 내용이 바뀐다 이런 식의 네, 선생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선생님 말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많은데 패킹 있잖아요. 그게 한국 말이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일본에서 왔지만 일본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쓰지 말고 아자아자 또 가자 또 힘내라 이렇게 하자고 한글학회를 비롯해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도 하고 권장도 했는데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몇 해 전에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아까 가성비 식감도 없는 그 사전에 파이팅이 표제로 등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써도 법에는 안 넣는답니다. 그만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현대가 받아들였죠. 그러나 국어 순화론자들은 굉장히 국어원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앞장서서 국어원이
아자아자를 쓰도록 해야지 어떻게 파이팅을 쓰지 않느냐. 그런데 상황, 또 매체라도 있고 상황에서 정말 파이팅이 막 적합할지 가자가자가 적합할지. 어제 제가 중환자실에서 어떤 지인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대학에서 폐를 적출해 와서 서울대병원에 옮기면 제 지인이 이제 폐 이식 수술하는데 3시에 오기라는 것이 밤 8시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제가 사실 생명의 생사의 갈림길 날 오느냐 안 오느냐, 그 폐가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5시간 기다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6명이 침대를 끌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은 따라가면서 수술실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그쪽 지인의 가족 중에 하나가 작은 소리로 화이팅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거기 모이던 사람 모두가 화이팅 하니까 그 중에 외과 의사 한 분도 우리 모두 그러면은, 그래서 환자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래서 화이팅 하니까 의사, 환자, 거기 이 사람 모두가 화이팅을 했습니다. 저도 화이팅을 했는데 제가 혼자 아자아자 될까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순화, 그것만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제 국어 선생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 원장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짜장면이 비표준어였던 것을 표준어로 만들어서 온 국민이 다 짜장면을 하면은 짜장면으로 해야 받는 거 아닌가. 저를 오해하지 말고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이 파이팅이라는 말은 이제 TING로 영어 사전에 그렇게 올라갈 정도. 영어의 FI가 아니라 TING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을 따라서 새로운 한국 어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래어다, 외국어다라는 것을 너무 의식하는 것조차가 언어 사용자들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점들이 또 언어 연구자들은 좀 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국어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한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또 요즘 뭐 언어 파괴가 됐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우려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순화론자일 거라는 전제를 깔고 저에게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혼자 아자아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저는 운동장에 갈 때 당연히 운동복을 입고 가고 회의장에 갈 때는 회의복을 입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그 장면에 맞게 소통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정책, 뭐 무슨 이유, 무슨 런 했던 또는 뭔가 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왜 그런 정책명을 그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지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어서
흐리게 이제 이름을 대충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 속에 기재는 그게 아닌가. 제가 2007년도에 의미 투명성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러 의미를 흐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페 이름을 지을 때도 너무 명확하게 고백 뭐 이렇게 지으면 그게 한정되지만 스페인어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와서 쓴다든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지었을 때 뭐 브랜드명도 마찬가지고 좀 모호하게 일부러 흐림으로써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에도 사실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앞에 이제 질문을 마감하고요. 제일 서두에 제가 이 발표의 제목을 말로서 행복을 한다고 초점을 굉장히 흐린 것이죠. 제가 텍스트나 전문가 같으면은 분명하게 할 텐데 너무나도 자신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고도의 전략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세 분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신 권재일 선생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